안녕하세요. 전 주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로서 IT를 겸임했던 강성주입니다. 카리브 지역은 여타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의 트라우마와 탈성장 사회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생태 문명의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이 지역과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현지인의 로망과 유럽인들의 휴양 대상지 카리브 지역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역사의 흔적이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 도밍고에서 주말이 되자 큰 볼륨의 메렝게 노래를 틀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쐬며 푸른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하얀 백사장 해변이 있는 휴양지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생활전선에서 쌓인 시름을 잠시 잊고 흥겨운 노랫가락과 대자연의 풍광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정치를 대표하는 이곳 사람들의 로망의 한 장면입니다. 메렝게의 노래와 춤,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산토도밍고 대도시 모습, 한적한 도시 외곽 고속도로,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 순백색의 모래사장 등입니다. 선진국 은퇴자들이 즐기고 있는 카리브 크루즈 여행과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배낭여행 모습입니다. (33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 대륙은 자연지리, 기후, 재해 등 면에서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남미 대륙에 인접해 있는 카리브해는 북중 남아메리카 사이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 및 송령들의 면적을 한반도보다 약간 큰 규모인데 주로 제가 방문했던 국가들의 사진 이미지들을 통해 이 지역 생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얀 모래가 깔린 카리브 해변, 에메랄드빛 바다, 흰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하늘, 아열대 산림이 보입니다. 쿠바의 마탄사스입니다. 1920년대 300여 명의 우리 교민들이 멕시코에서 쿠바로 다시 이주를 할 당시 기착지입니다. 과거 사탕수수가 재배되었던 지역입니다. 미국의 송령 푸에르토리코의 사냐입니다. 미국령이지만 연의 카리브 국가 사냐와 비슷합니다.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입니다. 과거 한때는 해적선을 포함 약 1천여 척의 선박들이 붐볐던 곳이기도 합니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라는 인구 4만의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당시 설탕 산업이 융성했던 곳이지요. 도미니카 연방인데 지형상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섬입니다. 다음은 강한 허리케인과 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카리브 국가의 생태 환경을 아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태양이 장렬하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만성적인 식량 부족 지역, 농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 자연재해 빈발 지역, 이렇게 4가지 특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이 지역의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어서 관련된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허리케인 강타 모습과 빈번한 지진 발생 원인을 설명해주는 카리브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각판 현황, 그리고 지난 2010년 IT 대지진으로 널리 알려진 대통령궁에 파괴된 처참한 모습입니다. 당시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IT 재건 노력을 강조할 때 우리 한국의 존재감과 역할에 국제적으로 상당히 부각된 바 있었는데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영화 한 편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작된 영화 투모로우는 산업문명국을 대표하는 미국이 덜 발전된 중남미국들에게 외채를 탕감해주며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영화인데 이미 보신 분들도 여러 생각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민지 시대가 이 지역 생태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보시는 3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모두 국내에서 번역된 책입니다. 식민지 유산을 식민지 초기와 플랜테이션 전성기, 독립전쟁이 시작되는 18세기 말 이후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식민지 시기입니다. 콜럼버스가 이 지역을 발견하기 전 원주민은 화전민이었는데 1500년에서 1620년 사이에 원주민 수가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경작지와 마을이 줄어들면서 산야가 숲으로 덮이는 재조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17세기 초 브라질 북동부에 수익성이 높은 사탕수수가 재배되기 시작하자 커피, 담배 등과 함께 플랜테이션 경작 시스템이 전 카리브 지역에 전파되어 약 100년 후인 1770년대엔 카리브 지역 작은 섬에서 살림은 거의 사라집니다. 세 번째, 하이티 독립전쟁이 시작되는 18세기 말에 도미니카 공화국과 하이티에 있는 이스파뇰라 섬과 자메이카, 쿠바 등 큰 섬들도 설탕 재배에 따른 생태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즉 황열병,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창궐하고 주위의 번식 등 기타 생태계에도 큰 영향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린 책자들은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졌고 훈련도 잘 받았던 프랑스군과 영국군들이 어떻게 하이티 흑인들의 게릴라 정보와 황열병을 이기지 못하여 패배하게 되는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과 노예 등 외부인의 집단 이주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시스템이 이 지역의 생태적 변화를 일으켜 황열병 등 전염병이 현지에 차등 면역으로 뿌리내림에 따라 1770년대 이후 유럽 제국들의 정복력은 장애에 부딪히게 되어 결국 카리브 지역들은 하이티를 필두로 독립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지역의 생태적 환경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빈발이라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림은 생태 문명의 대표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이슈이며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두 사진을 보십시오. 실제로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하이티 수도 포르토프렌스까지 가는 항공기 안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누구나 두 나라 간 산림 보존 정도가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된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도표는 여러 학자들이 분석한 논문들을 토대로 정의한 것입니다. 네 가지 기준, 즉 식민지 유산, 양국가의 인구 증가와 교육 수준, 1960년대 이후 양국가의 정치, 사회적 환경, 그리고 가정용 연료에 대한 대체 에너지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각 항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를 비교한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1, 2항은 즉 식민지 유산과 인구 증가 및 교육 수준은 양국의 산림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3, 4항 즉 정치 사회적 환경과 경제 발전과 연계되는 일반 가정에 대한 대체 연료 제공 여부가 다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티가 1804년 독립 이후 200여 년간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의 간섭과 정치 불안으로 경제 발전과 생태계를 조성할 여유를 갖지 못했으나 도미니카 공화국은 1930년대부터 비민주적 정치 체제 하에서도 산림보호법을 강제로 추진할 수 있었고 점진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 과정에 진입해 있다는 양국의 정치 사회적 현실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태 문명의 대표적인 자원인 산림 보호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강력한 산림보호 정책, 경제 발전을 통한 대체 연료 제공 정책의 실시 등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며 이런 면에서 한국의 산림보호 정책 사례도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하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탄소 배출량 상위권의 한국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외국과 만들어 본다면 당연히 카리브 국가들이 그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고 생태 문명 전환을 선도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천혜의 풍요한 자연 조건에 반해 빈번한 자연재해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 한국은 대도시 중심 중앙집중 소비지향적 구조 속에서 성장지향 산업문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산업문명국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제는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고민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생태문명이란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문명을 의미하지만 이 용어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시장경제체제의 폐해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한 산업문명 국가들이 자기 반성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담론으로 이해합니다. 한국은 가난을 몸소 체험한 세대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반면 매년 자연재해로 가난이라는 시련을 겪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고 있는 이들 카리브 국가들과 한국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정부의 의사결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강한 편이어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여타 중남미 대륙 국가들보다 높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주장의 타당성과는 별도로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접점이 찾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실 정치를 통해서 전달되는 국가적 현안,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연구자의 전략적 관점, 세 번째, 미래에 실천 가능한 정책적 과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카리브 지역의 생태 문명과 한국의 산업 문명 간 접점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한국과 카리브 국가 간 논의되는 국가적 현안을 먼저 주목해 보십시다. 한국은 이제 카리브 국가들에게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 성장에 도달한 국가, 특히 제조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산업 문명 국가입니다. 한편 카리브 국가들을 포함한 중남미 각국들은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매년 코이카에 보내는 5대 협력 프로젝트 수요 요청에 따르면 산업협력 분야 사업이 선호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리브 지역의 생태 문명과 한국의 산업 문명 간의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측 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점입니다. 지역 전문가로서 중남미 관련 서적을 통한 관찰 결과입니다. 편의상 두 책을 선정했습니다. 기현서 전 주 칠레 대사가 쓴 중남미 120과 전 볼리비아 대통령 모랄레스의 자서전 나의 인생인데, 전자는 중남미 지역을 현실감 있게 17가지의 목소리로 담아냈고 후자는 토착 중남미 원주민으로서 산업 문명을 바라보는 7가지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골랐습니다. 중남미 자연 환경의 다양성, 혼종 문화, 낮은 인간 개발 지수, 2차 산업이 필요한 경제 구조, 가난한 대중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추세 등 중남미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17개의 목소리와 원주민들이 궁핍한 삶, 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제국주의와 신자유에 대한 반대 등 7가지의 원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재현한 한국인들이라면 한국의 산업문명의 지혜가 이곳 중남미에서 얼마든지 운신할 폭이 있으며 중남미인들이 생태문명과 다른 차원에서 공명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호학적 방법을 사용한 이들 목소리 분석 결과는 한중남협회 발간 K-아미고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산업문명과 생태문명 간 접점을 찾기 위한 일종의 저의 도상 연습이라고 여겨도 될 듯 싶습니다.
생태 문명과 사람 문명의 관계는 우리 인류가 시공간을 넘어서 항상 벗어나려고 애쓰는 가난과 상호 연관 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남미 국가들도 생태 문명을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사회 정의와 경제적 평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 산업 문명 국가인 한국과의 접점 찾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진단과 기준으로 구분해 다시 정리해보면 카리브 국가들은 생태 문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산업 문명의 혜택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 있고 지금도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비록 일부 학자들 간이지만 시장 경제의 대척점에 있는 대한 경제를 논의하는 새로운 현상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리브 국가와 한국 양측 모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혜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때 염두에 둘 기준은 사회 정의와 경제적 평등에 대한 고민이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산업 문명과 생태 문명의 접점 찾기는 진리 추구나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앞으로 검증해 나가야 하는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 5가지 협력 분야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타당성 여부는 각 분야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협력, 제조업 협력, 농업 협력, 자원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인데 그중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수자원 분야 등 인프라 협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GCF와 GGI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인 바 매년 자연재해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충분한 재원이 없는 카리브 국가들이 한국과 이들 국제기구를 통한 프로젝트 개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영향력이 돈과 광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발휘되고 있는 듯하고 옳지 않은 주장이나 거짓도 얼마든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어 가는 듯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불안도 제가 보기에는 생태 문명을 향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때 함께 좋은 방향으로 수렴되어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찰되는 몇 가지를 더 거론해 보겠습니다. 중남미 생태 문명은 획기적인 한중남미 관계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생태 문명과 산업 문명 지혜 공유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매년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개발 경험 국제화 필요성입니다.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우리 개발 경험이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작년, 즉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국가는 왜 실패한가의 작가분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포용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으며 바로 이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합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우리의 개발 경험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외교부가 주도하고 여타 정부기관들이 적극 협력하여 한국의 개발 경험을 국제화하는 데 호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요즘 실패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IT 재건을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IT 간 단일 경제권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연구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태 문명 관련 인적 및 학술 교류 증진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기하는 인적 및 학술 교류 증진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인적 교류가 아니라 생태 문명 지혜 전파에 특화된 인적 및 학술 교류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카리브 소규모 도서국에
코이카 봉사단 파견을 한 방안, 중남미 근로자 국내 취업 초청,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등과 같이 중남미에서 자연권리 제도화를 추진한 주역들을 방한 초청하는 인적 및 학술 교류 사업들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K-팝에 대한 중남미 청소년층의 큰 관심도 일반적인 문화교류 증대 사업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생태문명 지혜 공유 차원에서 사업 개발이 검토될 경우 새로운 사업 방향성이 설정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글로벌 정책이나 대한 경제의 모색을 위해 중남미 지역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해 나갔으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강의의 결론으로 내세우고 싶은 사안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생태 문명 논의 과정에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해 나갔으면 합니다. 한국인들과 이들 카리브 지역 국민들은 개발 경험 공유라는 공동 목표 속에서 서로 많은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적 지리 조건에 따라 세계적인 휴양지가 되어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카리브 지역 국가들은 빈번한 자연재해로 불안해지는 자신들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는 데 한국의 개발 경험을 통해 모색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리브 지역 현지 근무와 은퇴 이후 지금까지 오랜 기간 간단없이 고민해왔던 사항들을 이번 전문가와 함께하는 중남미 생태문명 강의 참여를 통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